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공개 강의 챕터 5 열화학을 담당하게 된 송기영입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 라는 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시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1학년 학생분들이라면 이 구절을 어디선가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시를 한 번쯤은 읽어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에너지의 성질, 연력학 제1법칙, 엔탈피, 반응 엔탈피, 열계량법, 헤스 법칙, 생성 엔탈피, 결합 엔탈피, 그리고 식품과 연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에너지의 성질, 이때 먼저 용어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화학에너지의 성질, 우선 1은 W는 F 곱하기 D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는 열로 이동되거나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화학 반응, 그리고 이 반응은 일을 하는 화학 반응, 모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와 관련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인 E는 D분의 K, Q1, Q2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요. 전하를 띤 두 입자와 관련된 정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이때 정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두 입자 전하 Q1, Q2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 D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K는 비례상수인 8.99 곱하기 10의 9승 줄 미터 퍼 쿨롱 제곱입니다. 그리고 화학에너지 성질 중에서 정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와 있듯이 정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공식은 D분의 K, Q1, Q2입니다. 여기서 D가 무한대로 갈 때는 Q1, Q2의 부호와 상관없이 모두 0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분리거리, 즉 D가 무한대에 가까워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부호가 같은 경우가 있고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같은 경우입니다. 부호가 같으면 Q1, Q2의 곱은 양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D가 더 작아질수록, 즉 더 짧은 분리거리를 가질수록 더 큰 포텐셜 반발을 가지게 되고 더 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부호의 전하가 다른 경우에는 더 짧은 분리거리, 즉 D가 작아질수록 Q1, Q2의 곱이 음수이므로 더 큰 인력이 작용하고 더 작은 정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의 성질, 이번에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결합에서 기본적으로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화학 결합이 끊어질 때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것은 이온 결합뿐만이 아닌 공유 결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결합이 형성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온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낮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이온들이 서로 멀어지면 높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 에너지는 개가 가진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태함수는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현재의 상태에 의존하며 경로와는 무관합니다. 이 경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변화는 에너지 최종에서 에너지 초기를 빼준 값으로 델타 E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즉 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적어보자면 열린 개가 있고 닫힌 개가 있고 고립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교환이 있을 거고 에너지의 교환이 있을 겁니다. 열린 개에서는 물질의 교환도 일어나고 에너지의 교환도 일어납니다. 반대로 닫힌 개에서는 반대는 아닙니다. 닫힌 개에서는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의 교환만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고립계는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긴 힘들지만 물질의 교환도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실린더 안에서의 반응, 이 실린더 안에서 반응은 에너지는 열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 개 또는 닫힌 개인데 어떤 물체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으므로 결론은 닫힌 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에서 아까 나왔던 델타 E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구성 성분들의 모든 운동 에너지 그리고 퍼텐시의 합을 개의 내부 에너지, 즉 E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는 델타 E를 또 나타내게 되는데 델타 E는 변화량입니다. 이 델타 E는 앞에 나왔듯이 최종값에서 초기값을 빼주면 됩니다. 우선 델타 E와 같은 열역학적 양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치, 그리고 단위, 부호입니다. 우선 수치와 단위는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며 부호는 변화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우선 첫 번째, 최종이 초기보다 클 때, 즉 델타 E가 양수일 때입니다. 델타 E가 양수일 때는 개가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얻음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델타 E가 음수일 때는 개가 주위에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종값이 초기값보다 작게 되면 델타 E는 음수값, 즉 내부 에너지 감소가 됩니다. 반대로 델타 E가 양수, 즉 최종값이 초기값보다 클 때는 개가 에너지를 획득한 상태로 에너지를 얻음, 즉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개에 예금되는 에너지라고 뒀을 때 델타 E가 양수인 경우가 있고 델타 E가 음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열을 얻게 되면 델타 E는 양수가 되고 E를 받게 되면 델타 E는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열을 잃게 되면 Q는 음수, 개에 의해 수행된 이, 즉 개가 일을 하게 되면 일은 음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개가 일을 수행하면 일은 음수가 됩니다. 반대로 개가 일을 받으면, 즉 개의 일이 행해지면 일은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여기 표에 정리된 그림이 있는데요. Q에 대해 W에 대해 델타 E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Q가 플러스 부호라는 것은 개가 열을 얻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부호는 개가 열을 잃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W에 대해 플러스는 개에 대해 수행된 일을 의미하고요. 마이너스는 개에 의해 수행된 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에 대해 수행된 일, 개에 의해 수행된 일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델타 E는 양수값을 가지게 되면 개에 의한 에너지의 순 획득을 의미하고 마이너스는 개에 의한 에너지의 순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델타 E는 Q 플러스 W가 됩니다. 즉 열이 개에 가해지거나 일이 개에 행해질 때는 개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잠깐 참고하자면 우선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건전지가 그 저항에 연결되어서 에너지가 열로만 손실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열로 손실됩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일이므로 일과 열의 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충전된 건전지에서 방전된 건전지까지 에너지의 소비는 열로 전부 소비되거나 또는 열과 일로 합쳐 소비되는 거나 상관없이 에너지 손실, 즉 델타 E의 값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약 이 델타 E는 Q 플러스 W라는 값을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첫 번째 경우는 Q만 엄청나게 큰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Q와 W가 둘 다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태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똑같은 50g의 물이 있습니다. 이때 H2O가 S 고체냐 리퀴드, 액체냐 리퀴드, 액체인데 100도씨, 25도씨, 0도씨인 경우입니다. 이때 0도씨인 H2O와 100도씨인 H2O가 각각 25도씨인 H2O 리퀴드로 된다면 이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는 어쨌든 하나의 에너지 값으로 정의가 되고 즉 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엔탈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탈피 역시 상태함수입니다. 그리고 엔탈피를 이용하여 일정 압력 하에서 즉 P가 일정할 때 개가 얻거나 잃는 열 에너지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엔탈피는 기본적으로 H라고 정의하며 H는 E 더하기 PV로 나타냅니다.
이때 내부 에너지, 앞에 나왔던 내부 에너지 E와 같이 P와 V 둘 다 상태함수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개의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고 또 다른 경로에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도 상태함수, P와 V도 상태함수이므로 H 역시 상태함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과 부피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반응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연과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이 있는데 아연이 산화되고 수소가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온이 하나 산화되고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고체는 부피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기체는 부피에 영향을 많이 주므로 부피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피가 증가한 것은 개가 일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개가 일을 하면 양수, 개가 일을 받으면 양수, 개가 일을 하면 음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일은 음수의 부호, 즉 W는 0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방금 말을 하면서 실수를 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탈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W, 즉 1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받게 되면 양의 값, 하게 되면 음의 값입니다. 즉 델타 V, 즉 델타 V라는 것은 V 최종에서 V 초기 값을 뺀 것인데 델타 V가 양수라는 것은 부피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즉 부피가 증가하면 마이너스 P 델타 V는 음수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 즉 개가 일을 하면 W는 음수의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델타 H는 아까 H를 E 더하기 PV라 정의했기 때문에 앞에 델타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때 델타 H는 델타 E 더하기 델타 PV가 되어야 하지만 일정 압력 하에서 P는 일정 압력, 즉 상수의 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주면 P 델타 V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 나와 있듯이 E는 Q 플러스 W입니다. 따라서 델타 E는 QP 더하기 W고 P 델타 V는 아까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W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QP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H는 Q, 즉 엔탈피 변화는 일정 압력 하에서 얻거나 잃는 열 Q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잘 나와 있듯이 일정한 압력 하에서 열을 개가 획득하게 되면 델타 H는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일정 압력 하에서 열을 빼앗기게 되면 델타 H는 음수, 즉 발열 반응이 됩니다. 이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은 개의 주위를, 개가 아닌 주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때 델타 H가 양수이면 흡열 반응, 델타 H가 음수이면 발열 반응입니다. 이 관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의 크기, 힘 곱하기 거리는 F 곱하기 델타 H라는 하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으로 정의됩니다. 그때 F라는 값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F는 P 곱하기 A라는 값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F 곱하기 델타 H인데 F를 P 곱하기 A로 넣는다면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H가 됩니다. 이때 높이와 면적의 곱은 델타 V가 됩니다. 따라서 일의 크기는 P 델타 V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응 엔탈피입니다. 우선 반응 엔탈피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한 반응에 수반되는 엔탈피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선 간단하게 공식 정리부터 시작하면 한 반응에 수반되는 엔탈피 변화를 반응 엔탈피 또는 반응열이라고 델타 H라고 씁니다. 이때 델타 H라 쓰기도 하고 델타 H RXN이라 쓰기도 하는데 RXN은 리액션의 약자입니다. 즉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델타 H는 생성물의 H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주면 됩니다. 즉 최종 엔탈피에서 초기 엔탈피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이 조금 덜 나와 있어서 제가 좀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델타 H, 즉 반응 엔탈피의 수치를 적을 때는 관련 반응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H2 가스 더하기 O2 가스가 EH2O 가스가 되는 반응이 있을 건데, 반대로 EH2 가스 더하기 O2 가스가 EH2O 리퀴드, 이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반응은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 이 반응은 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반응 엔탈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83.6 kJ이 됩니다. 만약에 2몰의 H2O 가스를 생성하게 된다면. 하지만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즉 액체이기 때문에 이 값이랑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4H2 더하기 2O2 가스가 4H2O 가스가 된다면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83.6 kJ이 돼야 합니다. 이렇듯 반응 엔탈피는 반응하는 관련 반응을 무조건 명시해야 하며, 이때 일정한 압력이란 조건도 붙으며 이때 어떤 양만큼 반응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엔탈피 같은 경우 발열 반응이 되게 되면 델타 H는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흡열 반응이 되면 델타 H는 양수가 될 것입니다. 우선 엔탈피는 크기 성질입니다. 이 사실은 델타 H의 크기가 그 과정에서 소모된 반응물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응물의 양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반응 같은 경우가 있고, 이 반응의 2배를 할 수도 있고 절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반응 엔탈피의 값은 달라집니다. 우선 그리고 역반응에 대한 델타 H도 알아보겠는데요.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CH4 가스와 EO2 가스가 반응하여 CO2, EH2O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연소 반응입니다. 즉 발열 반응, 델타 H는 마이너스 890kJ이 됩니다. 반대로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890kJ이 델타 H가 되는데, 따라서 역반응에 대한 델타 H는 기호는 변하지만, 부호는 변하지만 델타 엔탈피 변화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엔탈피에서 발열 반응과 자발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열 반응과 자발성에 대해서는, 자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화학 반응은 보통 매우 발열적인, 즉 델타 H가 0보다 훨씬 작은 음수값을 가지는 화학 반응은 보통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바위를 퍼센트 에너지가 낮은 지점을 굴러 내려가도록 하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구간에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열 반응은 델타 H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열 계량법, 5번째로 열 계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 계량법은 화학 과정에서 열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이용하는 실험 기술의 하나입니다. 우선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열은 물질의 그램수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 전달량으로 사용되며, 이것을 정리하면 C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Q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열 용량이 있고 몰 열 용량이 있습니다. 또한 비열 용량이 있습니다. 열 용량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흡수할 때 물체에 흡수된 온도 변화는 C로 표시되는 물체의 열 용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떤 물체의 열 용량은 물체의 온도를 1켈빈 또는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물론 1켈빈을 쓰냐 1도씨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물질의 열 용량, 즉 화합물이 아닌 순물질의 열 용량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물질의 양에 대해 나타냅니다. 즉 물질 1몰의 열 용량을 몰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 1g의 열 용량, 즉 질량이죠. 1g의 열 용량을 비열 용량, 간단히 비열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C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Q의 값. 여기서 식을 좀 정리해보면 Q는 CM 델타 T. 많이 보던 공식이죠. 고등학교 때 화학 1에서 다루는 비열 공식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알아둬야 될 게 1칼로리는 4.1, 보통 물투에서는 4.1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4.184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계량법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처럼 커피컵 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기구입니다. 즉 열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반응에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옆에 보면 공식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Q, 이때 여기서 SOL에는 솔루션입니다. 즉 용액입니다. 아까 나왔듯이 RX에는 리액션, 반응입니다. 즉 Q 솔루션은 용액의 비열 곱하기 용액의 그람수 곱하기 델타 T, 즉 CM 델타 T가 용액의 열이 아니고, 잠시만요. 용액이 얻은 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용액이 얻은 열이란 건 반대로 반응에서 방출된 열이기 때문에 Q 리액션의 부호는 음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자면은, 반응을 해서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 있는 물은 열을 얻겠지만 그 발열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반응물 생성물에서의 열은 빼앗기기 때문에 Q는 부호가 음수, 솔루션은 양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물론 T가 증가했을 때 얘기입니다. 즉 델타 T가 증가했다는 것은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번에는 통열량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나와 있듯이 이런 커피컵 열량계와 다르게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반응 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은 개의 일부인지 주위의 일부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개,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주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은 주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 리액션은 마이너스 C, 즉 통열량계의 통열량계의 열용량 곱하기 델타 T. 근데 아까 여기 마이너스 보였던 걸 여기로 옮겼죠. 그럼 이것을 조금 바꿔주면은, 아까 나와있던 CM 델타 T, 여기서는 C 델타 T인데 이 열용량이라는 것을 CM, 즉 용액의 비열, 용액의 그램수를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통열량계의 열용량을 이용해서 바로 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E와 델타 H는 당연히 완전히 같은 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 차이가 1kJ/몰로 0.1%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1호부터 델타 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보정에 관심을 보통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번 5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계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은 헤스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스 법칙은 어떤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그 반응의 델타 H는 각 단계의 엔탈피 변화의 합과 같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헤스 법칙은 아까도 나와 있듯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델타 H는 각 단계 엔탈피 변화의 합과 같다. 즉 이렇게 일어나든,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든, 요렇게 일어나든,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경우에 델타 H는 모두 같습니다. 뭘로 같냐? 이걸로 같겠죠. 따라서 헤스 법칙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스 법칙은 이제 계산을 할 때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CH4EO2가 마이너스 890kJ를 방출하면서 CO2와 EH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802kJ를 방출하면서 CO2와 EH2인데 여기서는 수증기가 되고 여기서는 액체가 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수증기에서 열을 더 방출하면서 액체가 되면서 마이너스 88kJ를 방출합니다. 이때 이 경로는 한 번 거쳐서 두 번이지만 결론적으로 엔탈피 변화의 합은 마이너스 890으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 전체 반응을 변화시켜 EH2O 리퀴드, 액체 대신에 EH2O 가스가 생성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와 있듯이 중간 반응의 델타 H를 알고 있으면 총 델타 H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헤스의 법칙은 크게 개념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이해한 것을 확인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CS 즉 탄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탄소인데 이제 고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 H2 가스, 수소기체, 이래서 탄화수소를 생성하는 델타 H를 이 세 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C2H2는 생성물 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긴 반응물 쪽에 있죠. 즉 반응을 뒤집어 주면 됩니다. 어떻게 뒤집어 주냐? 이 CO2 가스 더하기 H2O 리퀴드가 C2H2 가스 더하기 2분의 5 O2 가스. 이때 델타 H는 어떻게 되냐? 반응이 반대죠. 아까 역반응은 델타 H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1299.6kJ이 됩니다. 마찬가지 C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몰 있지만 개수가 2지만 여기서는 1입니다. 즉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H2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바로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1299.6 곱하기 빼기 2 곱하기 393.5 빼기 285.8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성 엔탈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엔탈피는 성분 원소로부터 화합물이 생성되는 과정과 관련 있는 엔탈피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선 생성 엔탈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생성 엔탈피는 엔탈피의 경우에는 이제 증발 엔탈피, 즉 액체를 기체로 변화할 때 델타 H가 있을 거고, 용융 엔탈피, 고체를 녹일 때 델타 H가 있을 거고, 좀 적어 보겠습니다. 증발 엔탈피, 용융 엔탈피, 그 다음에 물질을 연소, 즉 산소로 물질을 연소할 때의 연소 엔탈피, 이러한 다양한 엔탈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분 원소, 즉 성분 원소로부터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생성 엔탈피 또는 생성열이라고 하고 델타 HF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때 아래 첨자 F 같은 이 경우는 물질이 구성원소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성원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C 더하기 O2가 상태는 간단히 생략하겠습니다. CO2가 되는 경우에는 상태를 적어야죠. 죄송합니다. S와 가스로부터 가스가 생성되면 이것은 생성 엔탈피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CO와 O2가 반응해서 이 CO2 가스가 된다면 이 경우는 성분 원소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 엔탈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제 이 경우는 헤스 법칙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와 이거의 역수의 합은 요거와 요거와 같겠죠. 이제 생성 엔탈피 경우는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있고 그다음에 잠시만 제가 좀 말을 좀 횡설수설하게 한 것 같은데 좀 다시 정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화합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것을 설명을 제가 깜빡하고 안 했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것은 표준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갖는 원소로부터 1몰의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표준 상태의 원소로부터 표준 상태의 1몰 화합물, 1몰입니다. 2몰이나 2분의 1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H2O 같은 반응에도 흔히들 이렇게 씁니다. 물론 양적 관계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생성 엔탈피를 했을 때는 이 개수를 약분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화합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표준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갖는 원소로부터 1몰의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입니다.
그리고 보통 298 켈빈에서 델타 H 표준 생성 엔탈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의에 따라서 어떤 원소의 가장 안정한 형태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입니다. 왜냐하면 원소는 이미 표준 상태에 있을 때 생성 반응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따라서 탄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이아몬드가 있고 흑연이 있습니다. 이때 흑연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 됩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가 흑연입니다. 그리고 H2 가스, O2 가스 등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보충 예제 문제를 살짝만 풀어보겠습니다. H2O 리퀴드의 생성열이 마이너스 286kJ/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작성한 화학 반응식을 찾으면 되는데, 우선 H2O 리퀴드의 생성열이 마이너스 286이라는 것은 1몰의 H2O가 리퀴드가 생성될 때 마이너스 286kJ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워주시면 되고, 이거는 반대미가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니까 틀렸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생성 엔탈피라는 것은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입니다. 즉 O가 아니고 O2가 안정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영상이 조금 편집되었을 건데 제가 표준 엔탈피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엔탈피 변화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을 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보충 예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요. 표준 엔탈피 변화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합을 뺀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반응물은 EH2O2고 생성물은 EH2와 O2가 됩니다. 따라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합, 즉 H2O 리퀴드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85.8이므로 계산해주면 2 곱하기 이것이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입니다. O2 가스의 경우에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 되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87.8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엔탈피입니다. 결합 엔탈피는 식체 상태의 물질 1몰에서 특정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Cl2가 2Cl로, O2가 O로, 2O로, CH4가 C-4H로 결합이 끊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이 아니고 여기서 결합을 끊을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결합이 끊어지고 결합이 반대로 생성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원소와 원소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합 엔탈피의 값이 달라지는데요. 특히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에 따라서 결합 엔탈피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탄소 또한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 결합 엔탈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산소끼리 또는 탄소끼리는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보다 세고 삼중결합이 이중결합, 단일결합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엔탈피 변화는 끊어진 결합의 결합 엔탈피 빼기 형성된 결합의 결합 엔탈피입니다. 이제 이 반응 같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반응 같은 경우는 끊어진 게 뭐가 끊어졌냐? H와 C가 끊어졌죠. 그리고 Cl과 Cl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거는 Cl과 C, H와 Cl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은 H와 C는 위에 나와 있죠. 413 더하기 Cl과 Cl은 잠시만요. 여기 나와 있네요. 242 빼기 Cl과 C는 여기 나와 있죠. 328 더하기 H와 Cl은 여기 나와 있네요. 431 해주면 아마 이게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처럼 이제 결합 엔탈피 이용해서 델타 H 리액션을 예측하는 방법인데, 평균 결합 엔탈피, 아까 나온 것들은 평균 결합 엔탈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결합 엔탈피를 통해서 메테인과 염소의 반응으로 염화메탈과 염화수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델타 H 리액션을 예측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흡열이고 이 반응은 발열이라는 것 또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식품과 연료입니다. 연료값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g을 연소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단
방출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만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양수값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는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것은 물, 단지, 즉 물, 단백질, 지방이지만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나옵니다. 이렇듯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산탄소와 물을 분해하면서 2803 kJ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과 연료는 이제 이런 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죠. C와 H로만 이루어진 즉 기체 탄화수소로 구성된 것이란 걸 알 수 있고 각각의 연료값이 kJ/g 즉 1g당 얼마를 연료값을 생성할 수 있느냐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탄소와 물 그리고 햇빛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데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대기산소를 재생하고 연료로 사용 가능한 고에너지 분자 즉 C6H12O6을 생성하고 대기 CO2를 줄여주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인데요. 사탕수수는 지속 가능한 생산물인 바이오 에탄올로 변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